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현장에서 농민들과 함께하며 똑같이 농사를 짓는 농부로 살고 싶다며 호련히 농촌으로 떠난 농업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른바 여유로운 전원생활이 아닌 땀 흘리는 농부로서의 삶을 꾸려나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귀농 4년차를 맞이한 현업 농부이자 농업경제학자인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 모시고 초보 농부의 진솔한 농사 이야기와 그 속에서 더욱 깊어진 학자로서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윤 교수님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양양에 있는 한 농원을 책임지고 있는 현역 농부 그리고 농업경제학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데요. 인생 2막에 새롭게 얻은 명함 이제 익숙해지셨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익숙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30여 년 대학에 있다가 예. 은퇴를 해도 주변 분들은 계속 교수라고 부르시니까 예.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꾸 농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30년을 대학 강단에 계시다가 2015년 12월 정년은 이제 3년이나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은퇴를 하시고 고향이 양양이시죠. 네. 예, 양양으로 이제 귀농을 하셨는데요. 동료 교수들이나 제자들 뭐 만류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조기 은퇴를 하시고 귀농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뭐 65세 저희들 이제 은퇴인데 제가 그 빨리 가고 싶어 했던 거는 뭔가 하면 중앙대학이 인수가 되면서 예. 그 저희 농업경제학과, 즉 산업경제학과인데 예. 그 과를 경제학과하고 이렇게 합쳤습니다. 그래서 예. 경제학부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 말하자면 구조조정 이런 거에 걸려서 사실 뭐 이렇게 학교가 인수되면 꼭 그 농업경제학과부터 없애는 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농촌이 우리 사회에서 홀대받는 것하고 유사하다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예, 가야 되겠다. 이제는 농촌에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예. 저는 뭐 교수로 재임하면서도 은퇴하면 꼭 농촌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농사를 적극적으로 하리라고는 잘 못 생각했습니다. 대학에서의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은 농업과 관련된 학과 또 농업경제학과가 아마 그 주 대상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저도 그 나무일 같이 느껴지지 않은데요. 아마 그 농업에 대한 일반 기업이나 국민들의 아마 시선 뭐 이런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좀 씁쓸합니다. 예.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농업의 중요성,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그 재직하고 있던 대학이 후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평생을 이제 학자로 지내던 분이 낙향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각박한 도시 생활을 청산을 하고 여유 있는 전원 생활을 하러 가는구나 하고 생각을 할 텐데요. 실제로 그런 마음은 없으셨는지요? 있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그 양양이 고향인데 거기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마치고 예. 서울에 와서 지금까지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50여 년을 도시에서 살았거든요. 그렇군요. 도시 생활이 이제 사실 열심히 뭐 연구하고 가르친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예. 그래서 은퇴하면 좀 아름다운 동해 바다도 있고 또 뒤로는 설악산도 있고 이런 아름다운 고향에 가서 좀 여유롭게 살면서 또 농사일도 좀 하고 그러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좀 했고요. 사실은 힘든 일은 좀 사람을 이렇게 농민분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처음에는 할 생각도 했었죠. 그 제가 듣기로는 귀농하시기 전에도 지금 사시던 곳 근처에서 뭐 조그맣게 농사를
지으셨다고 들었는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던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 제가 한 20여 년 전원주택에 살았습니다. 서울에 살면서도. 예. 전원주택에 살면서 5평 정도 이제 텃밭을 해봤는데, 예. 제가 지금 농사 짓는 게 600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한 10배, 100배 정도 큰 그러네요. 농사인데, 예. 그 작은 경험하고는 전혀 많이 다르다. 예. 텃밭 농사하고는 예. 현실은 많이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예. 결국 이제 모든 그 농사일을 그 힘든 농사일을 부인과 이제 두 분이 직접 해낸다고 들었는데요. 은퇴 후 농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역 농부 윤석원을 고집했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사실 이제 그 농촌에 간다고 했을 때 주위 분들이나 이제 친구들도 그렇고 과연 농사 일을 제대로 할 거냐. 그러니까 무늬만 가서 그 농사하는 척 할 것 아니냐 하는 우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일을 안 해봤으니까 텃밭 농사 정도밖에. 예, 그러나 이제 실제로 가서 평소 또 평생이죠. 평생 뭐 농업을 연구한다고 했고 또 소중함도 많이 이야기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기왕이면 가서 농사를 직접 짓자. 예. 짓때 소농이지만 농부처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농민들 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교육도 열심히 받고 있고 예. 뭐 이렇게 해서 저 스스로가 저 사람은 교수였지만 와서 현장에서 정말 농사를 지으려 하는구나.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주위에 보여드리고 예. 그렇게 해야 저희 진실한 마음이 농민들이나 이웃분들한테 전달이 될 것 같아서 예. 물론 초보입니다만은 배워가면서 예. 열심히 이제 농사꾼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에서 내려온 중년 농부, 특히 농업 경제학자인 그 기농 초보 농부에 대한 마을 분들의 관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 마을 분들 어떤 그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그 이제 양양을 가기 위해서 기농 기촌 교육도 다 받고 군에서 하는 그런 교육도 받고 하면서 제가 교수였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전혀 안 했습니다.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고 싶었는데 이 작은 지역이라 예. 농기술센터 센터장님이 저를 보고 벌써 알아보시고 막 예. 이래가지고 예. 어쩔 수 없이 교수 하다가 왔다는 게 이제 다 주변에 알려졌는데 처음 저가 내려갔을 때 어떤 농부 연세 높으신 한 8순이 넘으신 아주 꼬부라진 우리 어머니 옛날 어머님이 그 앞에 이제 농사를 지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저렇게 힘드신데 아직도 농사 지십니까? 좀 쉬시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저보고 앞에 있는 당신은 어디서 왔냐 그래서 서울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은퇴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은퇴하고 도시 살지 뭐하러 왔나는 거예요. 예. 네. 그건 뭔가 하면 그 힘든 일을 왜 하려 왔느냐. 예. 돈도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예. 일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우려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장님하고도 적극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도움도 좀 받고 또 농민 멘토분 또 한 분이 계셔서 그분하고 대화도 많이 하면서 배워가고 있는 거죠. 예. 한 해 농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뭘 심느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농업 경제학자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작목 선택에 대해서도 뭐 연구도 하셨을 거고 그것이 농업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소일 텐데요. 그런데 초보 농사꾼으로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이제 미니 사과를 재배 작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그 농촌에 가면서 작목을 뭘 할까를 고민할 때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친환경 농업을 지어야 되겠다. 농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농약 막 치고 화학 비료 막 쓰고 이런 농업보다는 힘들더라도 이제 친환경 농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첫째였고요. 그럼 친환경 농업을 한다면 어떤 게 좋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나무를 심어 놓으면 좀 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를 심자. 그러면 나무 중에서도 뭘 심을 거냐? 그래서 요즘 이제 영동 지방도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사과 이런 것들이 잘 됩니다. 옛날에 저희도 어렸을 땐 사과 농사가 안 됐던 했는데 요즘은 그 지역도 사과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과 이렇게 큰 사과를 하는 것은 친환경 농업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게 좀 쉬운 문구가 없느냐? 그랬더니
미니 사과. 이게 이제 알프스 오토메라는 건데 예. 이 조그만합니다. 근데 그 사과 나무가 좀 그 강하고 병충해도 강하고 예. 뭐 이렇게 좀 친환경 농업하기엔 좀 수월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 정보를 입수해서 예, 예, 예. 주변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면 알프스 오토메 한 200주 정도로 해서 시작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예. 사과 재배 농업이 됐습니다. 예. 그 어려운 이제 친환경 농업 작물 중에서도 이제 쉬운 미니 사과를 선택하셨는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쉬웠습니까? 안 쉬웠습니다. 예, 이게 미니 사과이긴 해도 나무는 좀 일반 사과보다는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친환경 과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제가 많이 예. 보고 있고 현장에서 예. 저도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만 일주일에 이제 3월 달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유기 약재 방제도 해야 되고요. 예. 그거를 1년에 한 12번 정도 최소한 해야 되고 예. 그런 것들이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곧 전정 작업이 또 이제 동계 전지 전정이 시작되는데 그런 작업하는 것도 매우 기술적으로 그 어렵고 예. 제가 지금 4년 차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어렵다. 그냥 나무 심어 놓으면 그냥 풀만 제거해 주면 잘 자라는 줄 알았는데 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이라서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그 농사를 짓는 그 자체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과수 농사 자체가 어려운 건데 예. 그걸 뭣도 모르고 친환경을 하겠다고 예. 했으니까 굉장히 어렵다.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시군요. 후회를 하십니까? 후회는 안 합니다. 예. 예. 어렵다는 것 뿐이지 뭐. 그 친환경 농업은 이제 단순히 농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농업이라고 얘기들 하는데 그 어려움을 현장에서 아주 생생하게 잘 경험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도 어렵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과수 농사 특히 친환경 그 과수 농사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소위 이제 위험이 굉장히 그 심하죠. 이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기후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또 생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지난해 이제 많이 낙과 현상도 벌어지고 막 이런 그 말하자면 소위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리스크가 너무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험 관리하는 것이 매우 그 어렵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참 그 과수 농업을 일반 과수 농업을 하는 농가뿐만 아니라 친환경 그 과수 농업을 하시는 그 농민분들이 매우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쌀 한 톨 안에는 농부의 손길이 88번 이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쌀미자를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많은 손을 필요로 한다 하는 것인데요. 농사를 이제 직접 해보지 않아서 몰랐 그런 일일 텐데요. 직접 해보면서 처음 했던 그 고된 아주 힘든 그런 부분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저도 텃밭 농사 정도는 해봤는데 텃밭 농사도 쉽지 않습니다. 5평 요거를 정말 예쁘게 가꾸고 제대로 생산해내면 쉽지 않은데 제일 많이 느낀 것이 이제 이랬습니다. 오늘 나무 한 10그루 정도는 내가 전지를 할 수 있겠다. 예컨대.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아침에 시작을 하면 틀림없이 2배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런 거. 그러니까 또 뭐 텃밭도 저도 한 100평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뭐 이렇게 들깨 같은 거 심어 놓고 거기에 이제 뭐 풀을 좀 제거를 해야 되겠다. 저거는 한 오늘 오전 오후 정도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해보면 2배 이상 드는 것. 막 이런 것들이 옛날에 우리가 그 생산비 조사할 때 교수님들이 농작업 시간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뭐 그 풀 제거하는데 몇 시간 드느냐 이제 이런 거 하는데 훨씬 많이 듭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저는 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물론 이제 제가 초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려웠던 게 제가 예초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수원에 이렇게 그 친환경 가수를 하기 때문에 풀을 이렇게 키우거든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그 일항에 풀을 이만큼 한 1m 정도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걸 이제 잘라주면 예초를 해줘서 거기다 놓으면 그게 이제 또 뭐 퇴비가 되고 그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농사를 하고 있는데 그 풀 베는 거를 저는 예초기 위에 이렇게 짊어지고 하는 거 그 작업이 굉장히 쉬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짊어매고 이렇게 갖다만 대면 예. 이 기계가 돌아가면서 알아서 다 이게 풀을 베주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막상 해보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 내가 직접 움직여야 되고 특히 예초 작업을 할 때가 한창 더울 때입니다. 7월, 8월. 그렇군요. 예. 아주 더울 때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못 쓰고 막 이렇게 하면은 예. 정말 힘들고 정말 덥고 땀이 많이 나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예초 작업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힘들고. 예. 자, 지금까지 3년 동안 이제 미니 사과를 선택해서 재배를 하셨는데,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농업경제학자 출신의 농부, 수입이 어느 정도가 될까?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과감하게 좀 공개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정말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려야 되고 또 그것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자녀들 교육까지도 시켜야 되고 노후도 책임져야 되는 저는 그런 농민분들, 그런 농부분들한테는 뭐 저 같은 농민은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걸 생계 수단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 농부로 살기로 했으니까 철저하게 비용 따져보고 다 기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과수농사는 이제 초기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항도 좀 만들어야 되고요. 깊이 갈아야 되고, 그래서 뚝뚝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수 시설도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그 일반 그 땅값은 제외하더라도 시설 투자만 한 600평 되는 작은 가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1년 차, 2년 차에 걸쳐서요. 그렇게 들고 물론 이제 제가 그 정부 보조도 좀 받아보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총액은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됐다.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1년 차, 2년 차에는 소득이 하나도 없었죠. 과수원은 3년 차부터 이제 좀 생산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게 2018년도 지난해 이제 처음 한 400kg 정도를 생산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좀 벌레가 먹거나 상하거나 이래서 다 골라내고 한 200kg는 팔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통 1kg짜리 통도 만들고 또 박스도 만들고 또 스티커도 만들어서 제 이름 넣어가지고 브랜드도 찍고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 처음 생산한 것 400kg 중에서 200kg을 이제 팔았습니다. 아, 예. 예, 그게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SNS 통해서 올려놨더니 이제 지인들 또 제자들 뭐 이런 분들이 사줬습니다. 양 교수님도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이게 그냥 사준 겁니다. 이게 참 그래서 한 200kg를 제가 팔았는데 그게 10,000원씩 받았으니까요. 200kg를 팔았으니까 20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순수익이 아니고요. 매출이. 매출이 그렇습니다. 순수익은 따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제 생산량이 한 톤 단위로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산량이 좀 많아지고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저는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이걸 팔 거냐 하는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뭐 아주 대규모 농민처럼도 생산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 정도의 물량은. 그래서 그 얼마 되지 않은 물량을 어떻게 이제 팔 거냐. 그걸 저도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3년 만에 이제 드디어 수확을 해서 이제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그 기농 1년 차를 한번 되돌아보고 그 소액이 어떤지 그리고 3년 만에 또 판매를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정말 제가 봉구 외에는 뭐 받아본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원고료나 가끔 받아봤고 정말 내 손으로 그 애써서 키운 그 농산물을 내 브랜드를 가지고 거기다 내 이름까지 적어서 시장에 판다고 하는 것은 저는 비록 200kg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물량이지만 저로서는 매우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아내하고 둘이서 뭐 아무 시설이 없으니까요. 또 규모도 작고 둘이서 그걸 다 닦아가지고 이제 세척도 직접 하고 조그만 거 이걸 다 닦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받아보시는 그 분들이 그냥 잡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하고
그것도 택배도 붙여보고요. 예. 이렇게 했는데 택배도 까꿀로 붙여가지고 전부 뜯어가지고 다시 붙이기도 하고 그 작은 박스 가지고도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이 제가 교수만 하고 그냥 간뒀으면 그런 체험은 못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농업, 농촌, 농민 문제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직접 겪어본 것은 저는 매우 소중한 그 경험이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그 아내가 시원치 않은데 건강이 그거 닦냐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30년 이상 그 농업 문제를 연구해왔던 학자, 농업경제학자 윤성학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 정책은 이제 수십 년간 연구해 오셨고 현행 농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효과를 내는지 농민의 입장에서 이제 경험을 해보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 경험을 해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뭐 우리 사회를 보시는 양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경제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제 농업 경제학을 주로 저희들이 이제 공부하고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또 정책을 이제 연구도 하고 제시도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 학계의 그 학자님들이 대부분 이제 경제학을 베이스로 하는 분들이고, 또 농식품부나 이런 그 농촌 관련 정책도 경제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 정책의 효과가 어떨 것이냐, 뭐 이런 분석들이고, 그 정책의 효과도 이제 그렇게 파악하는 경우가 많죠. 뭐 저도 평생 그렇게 왔습니다만, 그러나 현장의 농민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 짧은 기간 이렇게 경험해 보기로는, 그래서 학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대안이나 현실 진단하고 정책이 하시는 분들의 현실 진단이나 대안하고 현장에 있는 농민들하고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있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왜 있을까 하는 거를 저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 현장에 계신 농민분들은 당장 농사를 지어서 생산해낸 내 농산물이 어떻게 팔리는가, 어떻게 팔릴 것이냐, 얼마를 받을 것이냐, 또 이걸 어떻게 가공을 해서 저장을 할 것이냐, 또 유통은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최고의 관심사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좀 학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경영학적인 접근이 농민들은 많이 하시죠, 현장에서. 그래서 이게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자나 정책하시는 분들은 경제학적인 접근, 특히 또 거시적인 접근, 나라 전체 이런 접근을 하는데, 현장에 계신 농민들은 경영학적인 접근을 하신다는 거죠.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다 따져보죠. 생산한 물건을 이걸 어떻게 당장 생과로 다 못 팔면 가공을 해야 되는데 가공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러면 가공을 했다가 이걸 어떻게 요새는 이제 농민분들도 뭐 홍보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생산만 해서는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경영에 필요한 것들이 당장 필요하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학자님들이나 정책 당국은 농민들하고는 좀 다른 시각인 거죠. 이게 그래서 자꾸 이 괴리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그 농민들이 그 당장 필요로 하는 것. 그래서 학계도 저는 좀 농업 경영학 이게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농업 경영학이 우리 그 농업 경제학계에 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없어졌죠. 거의 그렇습니다. 뭐 가르치는 것조차 없어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적인 접근은 우리가 없어졌어요. 학계조차도 그렇고 정책하는 분들은 거의 뭐 나라 경제 전체니까 어차피 거기는 경제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그 괴리. 좀 학문적으로 본다면 그런 것들 현장에서 지금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학적인 접근에 의한 연구, 대안 제시, 정책 매우 좋고 또 한편으로는 현장 농민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그러한 경영학적인 접근. 그래서 우리가 그 농민이 이제 생산 관리도 해야 되고 가공 관리, 유통 관리
판매 관리도 해야 되고 심지어 요새는 인사 관리도 해야 됩니다. 크게 하는 농민들의 경우에는 사람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막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나 정책적인 배려 뭐 이런 것들은 좀 약하기 때문에 그 자꾸 이제 그 정책에 대해서 괴리감을 자꾸 느끼는 것이죠. 피부에 못 느끼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런 것들이 제일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재직하고 있는 그 학과가 이제 현재 식품자원경제학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농업경제학과였었고요. 네. 그 전에 처음에 학과가 시작할 때 농업경영학과였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경영학은 농가 단위의 문제를 주로 그렇죠. 접근을 하는 분야이면은 농업경제학은 전체 생산자, 전체 소비자,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있는 농민들은 자기한테 꼭 필요로 한 것들 맞춤형 정책들이 필요한데 그 학자들이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 양 교수님도 늘 고민하는 과제죠,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뭐 통계학이나 계량경제학도 다 평균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현장의 농민들은 아주 다양하고 예. 또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고 예. 제가 지금 있는 그 양양이라는 곳은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소멸 위험 지역 뭐 농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강원도에서 가장 소멸 그 위기가 빠른 지역 중에 하나고 규모도 작고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가보니까 낭양 저희 고향 같은 데는 생산 기반조차도 아직 잘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나 나라 전체의 농업 정책 중에서는 정책은 생산보다는 이제 유통이라든지 그렇죠. 예. 가공 쪽에 이제 좀 더 그 정책 자금을 생산 투입하려고 기반은 이미 이제 된 걸로 된 걸로 보거든요. 보고. 근데 그쪽 지역은 아닌 거예요. 거고요. 뭐 이런 것.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역 단위의 그 농정이라고 할까요? 예. 지역에서 뭐가 다른지, 필요한지. 예. 그것도 더 내려가면 이제 농민 베이스로 예. 대농 다르고 중규모 농민 다르고 소농 다르고 과수농가 다르고 예. 채소농가 다르고 또 비닐하우스 하는 이런 1년 내내 생산하는 농가 또 다르고 그래서 그걸 매우 그 경영학적인 접근 이런 그 연구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뭐 많은 것을 지금 생각하게 하는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농부로서 이제 직접 체험한 현실과 정책 입안자들이 제시하는 농정의 현실은 상당히 격차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히 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시고 싶은 또는 사례를 들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예, 근데 이런 거죠. 저희 그 보조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직접 직불금 사업이 있고 또 보조금 사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장에서 보니까 이제 직불금은 뭐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쌀 관련, 친환경 관련 이렇게 몇 가지 직불금이 있고 그게 뭐 1조 1,500, 2조 원 뭐 이렇게 하는 거 있고요. 각종 명목의 이제 보조 사업이 많습니다. 그게 농식품부가 하는 것도 있고요. 중앙정부 모두가 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환경부가 하는 거 있고 행안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다 이제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시군 단위로 내려오면 시군 단위에서 보조 사업은 한 200~300개가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지수가 너무 많으니까 현장의 농민분들 특히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나 정보가 좀 이렇게 빨리빨리 못 얻는 어른들은 뭐 하는지도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또 그래서 그런 보조 사업도 정말 농민들한테 알리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중앙 단위에서는 하는 걸로 만족을 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이런 패턴들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 그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신 마을 단위에 최근에는 이제 배드민턴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배드민턴은 굉장히 그 체력 소모가 많고 힘든 운동인데 배드민턴장을 그 마을에다 딱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3년 있으면서 배드민턴 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하도 안 써서 우리라도 가서 하자.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가서 한 10분만 하면 힘이 들어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괴리가 있는 것이죠. 뭐 그런 사업들. 그래서 각종 명목의 보조 사업이 좀 더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도록 좀 바꿔야 되고 쉽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농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조 사업 받는 게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제가 저는 강현농협 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예. 조합원으로 가입을 다 했죠. 예. 근데 이제 보조 사업을 담은 10만 원이라도 받으려고 하면 그 통장을 새로 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도시에 살 때는 어느 은행이든지 뭐 우리 NH뱅크도 좋고요. 예. 가가지고 뭐 통장 개설한다고 그러면 다 해주지 않습니까? 예. 아무 말씀 없이. 근데 강연 농협 이런 지역에 가면은요, 특히 이제 농협에서 개설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 통장이 너무 많이 개설이 되니까 여쭤봅니다. 예. 그 직원이 통장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몇 개가 다 나오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런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보조 사업 할 때마다 10만 원 보조 사업 할 때마다 신규 통장을 개설해야 돼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그 신규 통장을 딱 개설을 하면 야 근데 50% 50%다 100만 원짜리 보조 사업이다 그러면 50% 내 돈을 글로 입금을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절반이 그쪽으로 입금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100만 원이 모이면 예. 그걸 가지고 예컨대 농기계면 농기계, 뭐 이 재료 하는 기계나 이런데 예. 여기서 내가 100만 원을 빼서 넣어드리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종 부적용이라든지 이제 예.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예. 아 이게 지났죠. 그렇군요. 예. 그럼 그 한 번 보조사 끝나면 없어져요. 예. 불필요해지는 예. 통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요즘 그 저 같은 사람들도 이미 다 이 스마트폰 뱅킹까지 다 하는 시대인데 예. 이게 반드시 그 무통장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예. 제가 50만 원을 그 통장에 집어넣으려면 예. 반드시 은행에 가서 예. 무통장 입금을 시키도록 돼 있어요. 뱅킹이 안 돼요. 그건 또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바꿔야 되는 건데 예.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기쁜 뜻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요즘 시대하고는 좀 안 맞아요. 그러네요. 예컨대 그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이제 느끼는 것들이고 예. 서류도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예. 최근에 그 뉴스 보도에 의하면은 그 우리가 연말에 이제 소득세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국세청에서는 굉장히 간소하고 아주 편리하게 자동화 뭐 전산화 잘 됐다라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은 저는 아직도 매년 소득세 정산할 때가 어렵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보조금 여러 보조금 사업들이 정부 입장에서는 뭐 보조금 주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하더라도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면은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연세 높으신 어른들은 보조 사업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은 면에 간다든지 또는 우리 지역 농협에 가면 사실 다 도와드려요.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의 공공 서비스는 지역에서는 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 발순된 어르신들 서류 작성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 면에 가면 면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다 이렇게 도와드리고 예. 또 이제 우리 지역 농협에 가면 직원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다 도와드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한두 개가 아닌 예. 거가 있고요. 제가 이제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친환경 인증은 매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무농약 인증을 한 3년 받아야 이제 그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무농약 인증을 받으려면 농사 3년 동안 지어야만 되고요. 그래서 무농약 인증을 받는 게 그것만 2, 3년 걸려요. 예. 그러니까 한 5, 6년 지나야 유기농 인증을 받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문제도 많고 우리 사회가 이제 그 탈도 많습니다만 인증에 관해서 제가 직접 인증을 받아보고 해보니까 굉장히 그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매년 받게 되어 있고요. 예. 거기다가 서류도 진짜 이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어려워요. 제가 직접 다 다니면서 해보니까 이게 서류 준비하는 것이 한참 어렵고요. 매우 힘들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간소화해 줘야 되는데 또 간소화하다 보니까 또 인증에 대한 그 불신이 자꾸 생기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농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소중하거든요. 예. 그런 농민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최근에 우리 친환경 농민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 결과만 보지 말고 예. 좀 그 과정을 봐주고 그 농사 짓는 사람의 철학이라든지 예.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 농업을 하는지 이런 것 좀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죠. 자, 그래서 그 농사일로 이제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을 내서 정부나 국회 정책 토론회 등에 이제 참가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나 이제 전문가들이 현장을 잘못 알고 있구나 하고 느낄 때가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까도 잠깐 학문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한쪽은 이제 경제학적인 접근이고 한쪽은 경영학적인 접근을 한다면은 그걸 어떻게 이렇게 융화시켜 나갈 것이냐 그런 고민을 저는 이제 학계를 일단 은퇴한 사람으로서 학계에 계신 이제 후학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균적인 개념으로의 경제학적인 접근 그것도 중요하지만 좀 개별 단위의 그 농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정책하시는 분들도 그 너무 이렇게 그 말하자면 성과 위주의 정책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정부가 바뀌면 또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볼 때는 매우 좀 답답하죠. 그 농민들은 현장 그 자리에서 그냥 계속 농사 짓고 있을 뿐인데 왜 뭐 위에 분들이 위인지 아래인지 모르지만 그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정책이 이상하게 막 몇 년 단위로 바뀌고 말이죠. 막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막 그런 정책하는 분들한테 좀 부탁을 하고 싶고요. 농민분들도 변화하는 데에 우리가 좀 맞춰 나가야 돼요. 그러나 연세 높으시고 현장에서 수십 년을 자식들 키워오면서 살아오신 그 어른들, 그분들을 절대 우리 사회가 도외시하거나 그분들의 노고를 사실 농촌을 지켜온 분들이 그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좀 홀대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등하는 농민, 뭐 억대 뭐 이렇게 소득을 올리는 농민, 뭐 이런 농민분들만 부각시키지 마시고 평생을 농사지시면서 허리 꼬부러지도록 농촌을 지키신 그런 농민들에 대한 평가, 그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 막 이런 것들도 우리 사회가 좀 그 신경을 써서 예우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현안 얘기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지난 연말부터 얘기되고 있는 직불제 개편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가닥은 뭐 정부에서는 공익형 직불 이런 형태로 이제 가는 것으로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식량 문제, 특히 쌀 문제를 연구해 주신 교수님께서는 우리 직불제 어떻게 개편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저보다는 뭐 우리 양 교수님 다 전문가이신데요. 글쎄요, 뭐 저도 이제 쌀 그 소득 보전 직불제라든지 또 뭐 직접 지불제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고 관심도 많이 가져봤습니다만 현장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공익형 직불로 가는 거 좀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은 그러나 그 직불제 개편만으로 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직불제 개편만으로 그 말하자면 소득이 높은 농민들과 부농과 가난한 농민들이 뭐 어떤 격차를 줄이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정책 목표를 한꺼번에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현장에서 저희 받아들일 수가 없고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번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 직불제 개편의 핵심은 쌀 직불제 중에서 변동 직불제를 없애려는 것이 이제 그 가장 큰 포인트고요. 변동 직불제가 없어지면 목표 가격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변동 직불제가 없어지고 고정 직불을 아무리 높여봐야 고정 직불을 높이는 데 따르는 문제도 이제 생길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직불제 규모는 뻔한데 고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뭘 바꿔봐야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 직불제를 없애고 목표 가격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저는 행정부의 말하자면 관료들의 예. 편의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평소도 그렇고 평생의 지론이 농업 중에서도 쌀농업의 경우에는 경제학적인 접근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경제학적인 측면, 또 정치적인 측면, 사회학적인 측면, 예. 또 문화적인 측면, 막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 쌀이라는 것인데 그거를 변동직불제 없애고 목표하게 설정하고 국회에서 간섭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싫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으로 개편이 되어서는 어떠한 직불제 개편도 예. 어렵고 쌀도 그렇게 되면 지금은 뭐 조금 남는다고 다들 뭐 이제 생산 조정도 하고 뭐 이래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하죠.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 농업을 단순히 산업적인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다원적 기능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서 우리 농업 정책은 또는 농촌 정책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렇게 우리 농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우선을 두고 또 비용도 많이 들이는 쪽이 우리가 농업, 농촌, 농민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농업이라는 산업 쪽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농업도 소중하지만 물론 소중합니다. 첫 번째인데 그 농업보다 덜 말하자면 그 힘을 주고 있는 또 정책이 가고 있는 정책의 말하자면 주안점이 주고 있는 농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농업이 없는 농촌 이건 생각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농민이 없는 농촌 이거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농촌에는 물론 농민만 사는 것은 아니고 또 농민만 살아서도 안 되고요. 예. 그래서 뭐 학자 뭐 사회하는 분들이 말씀 들어보면 이제 농촌 인구가 도시 인구와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한 8대 2는 돼야 된다 최소한. 그러니까 농촌의 인구가 한 20%는 돼야 된다. 예. 그럼 그 20%의 농촌 인구 중에서 이제 농민이 뭐 20, 30%를 차지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농민이라는 그 농업을 주로 하는 계층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고 농정은 저는 농촌에 사는 사람들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게 뭔가 어차피 농촌을 어떻게 할 거냐. 좀 극단적으로 우리가 좀 본다면 뭐 앞으로 10년, 50년 후에 농촌이 자꾸 소멸되고 사라진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농업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만 농촌이 자꾸 없어지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 농촌이 자꾸 소멸되면 도시가 자꾸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쪽으로 가면. 예. 그러면 도시는 얼마나 또 도시 문제가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20%는 농촌에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좀 아쉬워요. 그래서 농업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농식품부도 산업 쪽도 좋지만 농촌 정책을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살 거냐. 예,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 그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뭐 이런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죠. 자, 우선 농부로서 본인의 점수를 매긴다 몇 점 정도 되겠습니까? 농부로서야 뭐 지금 한 F학점 겨우 면하지 않았을까? 이제 한 3년 지났고 4년 차 접어들으니까 뭐 물론 이제 저는 규모가 작은 소농 소규모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농민분들이 멘토 이렇게 충고를 해주면 좀 알아듣는 정도는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한 D학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사실 뭐 이렇게 귀한 자리에 그 저를 불러주셔서 고마운데 사실은 이제 저보다는 정말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려야 되고 그거 갖고 먹고 사셔야 되고 자녀들 교육시켜야 되고 또 노후 대비까지 해야 되는 그런 농민분들한테 저는 항상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말이 뭐 농부라고 이렇게 말은 내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에 비해서야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예. 그 학자로서의 인생 일막 그리고 농부로서의 인생 이막을 이제 살고 계신데요. 농부 윤석원으로서의 삶 행복하십니까? 예, 뭐 간간히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저는 너무너무 잘했다. 제가 그 기농기촌 교육을 받을 때 30대의 젊은 그 강사님이 종이를 하나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래프를 그려보라 그러더라고요. 뭘 그리냐 그랬더니 X축에는 나이를 이렇게 0에서부터 쭉 나이 들어가는 축이고 Y축은 행복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60대고 뭐 이제 교육받는 분들이 대부분 60대가 많습니다. 50대도 많고 연세 드신 어른들이니까 쭉 X축에는 나이, Y축에는 행복도로 해가지고 인생을 쭉 오시면서 가장 높았던 데를 제일 높게 찍고 낮게 찍고 이래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라. 이걸 30대 젊은 그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처음으로 그런 걸 생각을 해봤고 그 X축, Y축 이래 용지에다 놓고 그려봤어요. 그러면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양양에서 태어나서 서울 살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왔는데 그래프를 제가 어떻게 그리는가 하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그 뭐라 그러죠? 지수함수입니까? 무슨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뭔가 하면 어렸을 때 젊었을 때보다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인생에서 은퇴 이후가 가장 행복한 거 아닌가. 교수할 때 그 남들 앞에 나가서 잘난 척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해봤습니다만 그때보다는 지금이 내가 은퇴하고 현장에 와서 그 노동하고 농사 짓고 또 존경하는 농민들 옆에 있고 그분들과 이제 같이 어울리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계속 농부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부럽습니다. 2019년 이제 어느새 초보 뒤를 벗은 지 4년 차 되는 농부신데요. 금년도 또는 앞으로 어떤 바람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농부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쭉 살고 싶고요. 현장 체험을 하고 또 노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제 제가 평소에 이제 젊었을 때 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 사실은 책이거든요. 책을 한권 써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농민들이 그 행동하는 패턴, 이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소비자의 패턴, 생산자의 행동하고는 많이 다르다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론적으로 하나 정립해보는 방안,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한번 시도를 해볼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수필집도 하나 생각을 해보고 있고 또 죽기 전에는 우리나라 농업 농촌 일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든 안 되든 저는 상관없이 지금 단계에서 지금 시대에서 미래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 우리 세대가 뭘 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하나 좀 정리해 보고 싶고요. 바람이 있다면은 뭐 지금은 사실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는 것이죠. 즐기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학자 시절에도 굉장히 존경하는 이제 우리 선배 학자이셨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훨씬 더 깊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부 윤석원의 삶 계속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농부로 살다 보니 현장과 정책의 큰 차이를 실감했다고 얘기하는 윤석원 교수. 농촌 없는 농업은 그냥 산업일 뿐이라며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을 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고언에 정책 관계자들이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의 말처럼 농정당국에 존재하는 의미는 농민이 있기 때문이고 농민 없는 농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